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6부 네 번째 꼭지 후반부까지 읽었습니다. 스비드리가 엘로프가 자신이 죄 많은 인간이라는 이야기까지 읽었었는데요. 이번 꼭지에 그는 이어서 16살 어린 신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악하지만 이 자체가 그가 원했던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고서 길거리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며 작별을 고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꼭지가 마무리되는데요. 어딘지 급한 일이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를 떼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스비드리갈로프의 언행이 괜히 눈에 밟혔습니다. 다섯 번째 꼭지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스비드리갈로프의 작별 인사를 무시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스비드리갈로프 역시 제법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왜 자신을 따라오냐 묻는데요. 라스콜린코프는 그가 여전히 두냐에게 흑침을 품고 있고 무언가 계획에 착수 중인 게 분명해 보이니 그를 지켜보겠다고 하죠. 하지만 스비드리갈로프는 역시나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곧장 라스콜린코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그를 금방 떼어놓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라스콜리니코프를 떼어내려 했던 이유는 역시 듀냐였습니다. 그는 지금 막 듀냐와 약속을 잡았던 장소로 가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이전에 듀냐가 받은 정체불명의 편지는 그가 보냈던 것임이 지금 밝혀집니다. 듀냐가 왜 그를 만나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 사실을 매우 진하게 암시함으로써 그녀를 유인해냈다는 게 드러나죠. 두냐가 빨리 그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 밖에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라 하며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두냐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의 일인지라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집에 들어선 스비드리갈로프는 자신이 이 집의 비밀 장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두냐에게 전합니다. 이어서 하는 말도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자신만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떠드는데요. 자신이 돕기만 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물론이고 두냐와 어머니까지 모두 외국으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고 자신은 이런 일에 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며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죠. 부디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스비드리갈로프의 이 유혹에 정신을 차린 두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 합니다. 물론 문은 잠겨 있죠. 스비드리갈로프는 분명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두냐가 주머니 안쪽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이는 예전에 시골 살이를 할 때 스비드리갈로프의 방에서 슬쩍 해온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스비드리갈로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탕! 소냐는 실제로 총을 격발하고 첫 발은 스비드리갈로프의 관자놀이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는데요. 개의치 않은 스비드리갈로프에게 두냐가 두 번째 총을 쏘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불발입니다. 이때까지 독이 오른 채로 스비드리갈로프에 맞서던 두냐는 이번 불발로 전의를 상실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이런 두냐를 스비드리갈로프가 껴안는데요. 두냐가 맥없이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자 이 말을 들은 스비드리갈로프는 그녀에게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두냐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공황에 빠진 듯한 스비드갈로프는 열쇠의 위치를 그녀에게 알려주며 얼른 빨리 이 방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두냐가 나가자 스비드갈로프는 그녀가 두고 간 총을 바라봅니다. 총에는 아직 한 발의 총이 남아있는데요. 그가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번 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꼭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낮 동안 거리를 배회하며 여러 사람들과 시간을 죽인 스비드레가일로프는 그 길로 방으로 돌아가 돈을 챙기고 밤늦게 귀가한 소니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며 동생들이 입양 가는 곳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를 말하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며 소니아에게도 3,000 루블이라는 큰 돈을 전합니다. 소니아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스비드리갈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감옥에 가면 그를 보러 갈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직접 해주었다고 말하죠. 그때 쓸 돈이니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는 돈이니 소냐가 받아도 괜찮다고 설득하죠. 또 적지 않은 돈이니 믿을 만한 사람인 라주미힌에게 돈 관리를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요. 꼭 자신의 안부를 라주미힌에게 전해달라고 말하며 소냐의 방을 나옵니다. 그 길로 늦밤에 자기 약혼녀 집으로 차다가 예비 장모에게 그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돈을 폐물로 내밀며 자신이 급하게 미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죠. 물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약혼녀의 장모는 탐욕에 물든 얼굴로 아무렴 어떠냐며 상황을 넘깁니다. 이제 할 일을 얼추 마무리한 듯한 스비드리갈로프는 길을 걷다가 한 호텔에 들어가 식사를 합니다. 그는 오늘 낮부터 거래를 배회했지만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킨 스테이크까지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차나 한 잔 마시고 말죠. 방에 들어간 그는 온갖 상념에 빠집니다. 먼저 라스콜리니코프를 떠올리며 그가 잡념만 떨쳐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악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구시렁대죠. 그러고는 당연히 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그는 두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라면 자신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랐다고요. 원래 날이 새면 움직이려 했던 그는 갑자기 생각을 바꿔 새벽에 몸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방을 나선 현관에서 웬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재운 뒤 다시 방을 나서려 하죠. 그런데 자는 애를 한 번 더 살펴보니 그 아이가 잠을 자는 척만 하고 웃는 모양을 하다가 이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폭소를 터뜨리며 그를 바라봅니다. 웃는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프랑스 창녀의 그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공포를 느낀 스비드리갈로프는 그 순간에 꿈에서 깨죠. 스비드리갈로프가 악몽에서 깬 때는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얼른 일어난 그는 주변의 모든 광경을 유심히 관찰하며 발을 옮깁니다.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있었지만 웬 소방대 건물을 보고서 그곳으로 향하기로 하죠. 소방대 정문에는 아킬레우스의 투구를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지 묻는 그에게 스비드리갈로프는 여기가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킬레우스는 별로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답하며 그를 만류하는데요. 물론 스비드리갈로프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총을 꺼내 자신의 관자놀이에 대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렇게 이번 꼭지가 마무리됩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영웅입니다. 고전 서사시 일리아스의 주인공이자 트로이 전쟁의 주연이기도 한데요. 어릴 적 스틱스강에 몸을 담궜던 그는 발 뒤꿈치를 제외하고는 약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스비드리갈로프는 바라보기에 따라 라스콜리니코프와 주변 인물들에게 닥친 무수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줬고 또 원한다면 라스콜리니코프를 외국으로도 빼돌려 줄 수 있는 동아줄 역할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세상의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의 죽음에 앞서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한 까닭은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스비드리갈로프의 유일한 약점이 아마도 사랑, 즉 두냐였다는 암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872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